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주환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강 씨가 범행 당시 보인 여러 이상 행동에 마약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적용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밝힐 대목입니다. 네, 한편 잠시 후 10시 반 분식 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구속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먼저 배우 강주환 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외주 스태프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구속된 이후인가요? 그때는 다 모든 걸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정황 증거랄지 물증까지 드러났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될 걸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렇게 부인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가장 처음 반응이 나는 하지 않았다 또는 나는 생각이 안 난다. 다른 그 변명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변호인과의 상의 등을 통해서 뉘우치는 것이 양형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성폭행을 한 경우 이번 사안에서도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체액 등에 대한 검사가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부인을 하게 돼서는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회오의 감정도 없고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 인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2차 피해의 모습도 이제는 그 중단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추가 혐의도 지금 하나둘 알려지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성폭력을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여성들의 진술은 뭐냐면 이제 강 씨가 자리에 남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질문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대신 술을 마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끔 유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제 중간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나 약물 같은 거, 술 같은 것 때문에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남용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상태를 유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획적인 범죄라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 범죄일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서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술에 혹은 피해자들이 마신 어떤 그런 음료에 약물을 탔을 확률이 있을 거고 경찰이 봤더니 일단 약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약 검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이 혹시 그 마약에 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1인에 대한 성폭행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2인에 대해서 가능하게 했던 것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따라서 일단은 그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해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국가수에 정밀 감정 의뢰를 해서 약 일주일간 소요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혹시 그 피해자에게도 약물과 마약 성분이 있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해바라기 센터에 지금 간이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좀 정밀 검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약에 관한 성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마약관리법 위반에 있어서의 추가 혐의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마약으로 인한 이런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상 행동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마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음주를 통한 왜곡된 성적 판타지의 발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개인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주 이후에 자신의 그 권력지향적 왜곡된 성적 의식이 또 발현될 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그 연예인이라고 하는 연예 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무마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뭐 자신감 아닌 자신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의 그 복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자, 마약 사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 씨가 어떻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밝혀야 되겠지만은 일단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황하나 씨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늘 1심 재판이 있거든요. 박유천 씨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예전에 또 그런 투약 관련 얘기도 됐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글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상당 부분 이미 집행유예로 석방에 대해 박유천 씨와 지금 범죄 사실이 겹칩니다. 예. 박유천 씨 같은 경우 당시에 검찰에서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황하나 씨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많이 지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었을 때는 이게 지금 마약을 건네끼었던, 그러니까 박유천 씨에게 마약을 직접 전달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혹시 마약 유통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2년을 구형한 걸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단순 투약이고 다만 이제 투약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박유천 씨보다는 좀 많았기 때문에 징역 2년으로 구형한 것 같고 2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충분히 법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또 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최고변론 과정에서 반성문까지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 또 실제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좀 높이거든요. 기왕에 이제 실형을 어느 정도 복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박유천 씨의 사건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례를 빗대어서 지금도 역시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좀 점쳐보신 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지만 만약에 박유천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었다면 지금 황하나 씨도 사건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게 뭐 각자의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별도로 따져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상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판결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는 할 텐데. 다른 어떤 양형사유, 예를 들어서 뭐 황하나 씨의 죄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나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면 비슷한 형태를 취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담 진행 중에 또 황하나 씨 1심 선고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양현석 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완전히 입건해서 그렇죠. 내사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증 정황 증거나 이런 게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연한 그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개시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증거와 어느 정도의 구술 증거가 확보됐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비록 50여일 동안 걸친 그 수사였지만 더군다나 예. 양현석 씨가 다른 보도에 의하면 이것은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또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 7월경에 동남아 그 재력가로 알려진 그 조로라고 하는 그 사람과 속칭 그 정마담 그리고 유흥업소 여성 등이 식사 등에서 함께 동석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10월 달에 유럽까지 동반 성매매를 간 그런 정황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금전적 내역에 관한 지출 항목도 경찰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유흥업소 여성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진술도 확보가 된 것 같고 또 그 정마담 역시 2억 원 상당을 또 받았다. 그것은 아마 양현석 씨가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조로우라고 하는 그 재력가 역시 YG 측에서 연결을 해줬고 예. 일정한 체류 기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바로 YG 측에 이제 그 항변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구술 증거와 나름대로의 그 직접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2014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올해 9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사의 그 진척 상황, 즉 계속 이제 부인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물적 증거를 경찰이 이제 확보를 했느냐 이것이 예. 하나의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때는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이번에 조사할 때는 어떤 다른 것 뭔가를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양현석 씨 측에서도 어떤
뭐 거기를 맞대응할 만한 그런 카드가 아니면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성립시킬 만한 뭔가를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이제 입건을 했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사건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류 처리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피의자로서 이름이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경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물증이나 정황 같은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근데 참 이 알선이라고 하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좀 단계를 말씀드리면 양현석 씨가 경찰에 보고 있는 건 양현석 씨가 있고 그 중간에서 이게 이 일을 맡아주는 정마담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우는 그것은 결국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느냐가 지금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알선해준 정마담은 내가 이 양현석 전 대표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본인도 내가 성매매를 지금 여성들에게 시키진 않았다라고 그건 부인을 했거든요. 다만 경찰에서는 일부 직접적으로 그 개입을 했던 여성들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양현석 씨가 그건 그 여성들의 문제였지 나는 알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었다라는 반응을 또 그 아이는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이 성매매 알선을 혐의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에 쉽게 적용이 되는데 양현석 전 대표도 그런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리를 어떻게 경찰이 찾아서 이어내느냐가 실제로 성접대를 했다라면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황하나 씨 1심 선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결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박유천 씨와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박유천 씨가 이제 8개월의 징역 1년 6개월이던가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인데 딱 한 4개월 정도 징역을 더 올렸고 집행유예 기간은 맞췄거든요. 결국 이제 박유천 씨와 거의 동등한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전혀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도 유통이 들어가게 되면 징역 2년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광주에서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일본 관람객인데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조작을 잘못했다고 카메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3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 근육질 몸매를 보게 되면 일정한 성적인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취지의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그 확보된 증거물들을 봤더니 수구 선수뿐만이 아니고 그 다이빙 선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밝혀졌고요. 모두 18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그 동영상도 한 17분, 18분가량인 것 같고 또 디지털 카메라의 그 줌인 그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이른바 관음증, 훔쳐보기에 왜곡된 이런 그 범죄가 아닌가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피해자가 사실 조사받고 출국만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긴급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아서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와 이분의 뭐 신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혐의 사실은 이제 불법 카메라 등 이용한 불법 촬영인데 이 어떤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구속 수사나 재판까지 갈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른바 출석 보증금 이런 걸 납부를 하고 출국 정지 조치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간 이후에 보통 약식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검찰이 약식 명령하고 법정에서도 당사자 없이 그냥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금을 내면 나중에 이거 보증금을 가지고 뭐 납부를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흔히 통상 외국인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국 대사관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 아무래도 좀 체면도 좀 손상될 만하고 그 명분도 좀 약한 그 탓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본인 자체도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을 좀 주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도 계속 그 부인을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바로 출국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한국의 이제 수사 당국에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탓에 출국 자체가 이제 그 무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와중에서 영사에 또 조력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무엇인가 본인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인천에 있는 한 거리에서 새벽녘에 음란 행위를 했고 마침 또 그거를 본 목격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고가 들어서 경찰이 CCTV 추적을 해본 결과 이제 농구단이 있는 숙소 쪽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발견을 했고 긴급 체포를 한 거거든요. 일부 길거리 음란 행위라고 하는 게 공연 음란죄 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도 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더라도 그 공개 가능한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인데 결국 이게 법정이 그렇게 높은 범죄는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지만 실제 형이 무거워지느냐 무거워지지 않느냐는 원래는 이게 어떤 사회의 성적 수치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서 사회적 범죄라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전에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라고 하지만 좀 무겁게 처벌하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목격자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 때는 거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거든요.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번 한 차례만 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으로 전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CCTV 영상에 비슷한 사람이 계속 반복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신고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에 의해서 지속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상습성이 이제 농후하다고 하는 이런 그 측면인데 이 역시 성도착의 한 모습이 또 아닌가 보입니다. 이른바 그 노출증인 이런 그 형태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고위공직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가정상의 혹시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열등감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보여줌으로써 그와 같은 것을 만회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예롭지 않은 일로 해서 또 농구계를 떠나게 된 것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혐의 인정하고 선수 생활까지도 은퇴한다라고 밝혔죠.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무참히 굉장히 학대하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다 또 적발이 된 겁니까? 이건 역시도 이제 이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도 아니었고 저도 CCTV 영상을 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이제 고양이를 해쳤지 않습니까? 이제 이른바 고양이 카페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서 이제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키우던 고양이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갔고 CCTV 지금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서 5일 만에 검거를 한 거고 이 표현이 법의 이름이 이렇게 해서 꼭 이제 가끔 오해를 사는데 어쨌든 고양이는 이제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해쳤을 때를 재물손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글쎄요.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동물을 또 사랑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물론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이상한 세제를 섞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이웃 간의 분쟁의 그 가능성, 즉 그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의 갈등으로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고양이에 대한 평상시에 혐오감 때문에 그야말로 잔인하게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고 도살하는 경우가 과거의 사건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동물 학대를 이렇게 문제시 삼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공감력이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건과 연관이 되었을 때 끔찍한 다른 범죄의 그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최근에는 전체의 그 사회 그 분위기가 그 반려동물 자체를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감정적인 애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물 학대법에 대한 그 처벌 수위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실효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물 학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고요. 평균 한 벌금 100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지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점도 이런 동물 학대를 계속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짚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거인멸 관련 3분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건 기각이 됐고 이번에 분식회계 횡령혐의입니다. 10시 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분식회계 뭐 규모도 그렇지만 횡령 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에서 좀 혐의가 추가됐잖아요. 이거 뭐 별건 수사로 봐야 되는지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양 변호사님 보십니까? 결국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횡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 주식을 본인이 매입을 할 때 스톡옵션 제도 대상이 아니니까 뭐 일반 스톡옵션 적용을 받는 사람보다 비싼 가격으로 통상 가격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대신 그 차액을 회사 현금으로 메워줬다는 거고 그게 회사를 빼돌리는 것이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니까 횡령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그게 아니라 상장에 대한 대가로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 주주총회 과정까지도 걸쳤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건이냐 아니냐는 일단 횡령이 된다라면 그 횡령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까지 회사 돈으로 메워준 이유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도와주고 눈을 감고 결국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김태환 회장의 비리를 덮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그림화에서 횡령이 이루어진 거라면 별건이 아닌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횡령도 안 되는 것이고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이거를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또 이건 별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구속도 그렇지만 재판에서도 정말로 이게 검찰이 보는 횡령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애초에 별건이었냐 무리한 수사였냐가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가능성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회계 그 기업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을 점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횡령 같은 경우 좀 단순한데 삼성 측에 내놓고 있는 해명도 좀 명확해 보여서 실제로 그런 해명이 많은지 이게 공시까지 다 됐다라고 삼성은 일단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경북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